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대구는 저항과 민주운동의 역사를 되새기게 됩니다. 111년 전인 1907년 2월 21일에는 국제보상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28 대구 민주운동, 또 3.1운동, 4.19 혁명까지 압제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하려는 주권자들의 의지가 대구에 봄을 수놓았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대구의 독립운동, 민주운동을 되새기면서 대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시는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정호 사구 인혁열사 개성사업회 부이사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최장수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사톡톡은 올 들어서 여러 가지 시선을 통해서 대구, 우리 지역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근대 이후에 이 대구에서 벌어진 피지배계층의 저항운동, 민주운동을 통해서 대구의 정체성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는 이 보수성이 강하다라는 이제 평가가 있습니다. 뭐 많죠. 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대답을 들으면서 오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대구를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도시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대구가 고담 도시다, 네. 또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고담 도시라는 말은 좀 억울합니다. 항폐한 도시라는 뜻인데 너무 과장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구는 사실 그 정치적으로 보수적이지 문화, 경제 전반적 분야에서 보수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구의 정치의 보수성, 즉 특정 정당에 몰표를 주는 이 보수성이 결국은 이제 정치, 사회,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제 보수화를 네. 촉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전적으로 보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보수성을 재생산하고 있죠. 네. 재생산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치적 다양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 정치적 다양성이 이번 이제 촛불 시위 이후에 네. 훨씬 더 이제 그 좋은 조건으로 마련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희망이 있는 도시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순 대표님. 네, 저도 그 생각에 거의 동의를 합니다. 대구의 보수적인 건 저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미지 정치를 만들어낸 것은 대구 출신의 저는 대통령들이 지난 50년간 정권을 잡으면서 이 대통령 중심에 있는 권력의 기득권층이 자신의 논리를 대구에 좀 주의시키고 대구를 보수적인 이미지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무래도 권력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권력의 지배중심 이데올로기가 네. 대구 시민들에게 많이 전파돼서 그런 거지 실제로 저는 대구 전체가 보수적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수적이라는 평가는 정치 분야에서 탄생된 개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장수 교수님. 예, 뭐 비슷한 생각이지만 저는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면 네. 보수적이니까 보수적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선거 결과를 보게 되더라도 네. 우리나라의 가장 보수적이라고 불리는 당의 압도적인 어떤 뭐 지지를 보낸다거나 네. 또 역사 인식이나 대북 문제 이런 등등의 어떤 주요한 정치 사회적 이슈에서도 이 가장 어떤 보수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거나 네. 또 문화적으로 또 굉장히 폐쇄적이고 영구주의가 강한 그런 보수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네. 특히 이것이 이 촛불 집회 이후에 전국적인 흐름이 보다 좀 개방화나 좀 민주화로 가는 과정에서 대구 지역의 이런 보수성들은 좀 더 더욱더 드러져지고 고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럼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피지배층의 저항 정신이라든가 그리고 민주 운동의 성격을 잘 드러낸 그런 사건이 228 대구 민주운동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최장수 교수님, 그 이 228 민주운동에 대해서 논문도 많이 쓰시고 토론도 많이 하셨는데 이 운동의
뭐 간단한 개요 그리고 의의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뭐 다 아시다시피 2.28 민주운동은 가장 직접적으로는 60년 3.15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네. 이 자유당 정권이 어떤 그 특히 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다양한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되고 네. 이에 대해서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이 이 한간 네. 그런 학생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뭐 당시 상황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여든을 넘은 상황이고 또 강력한 야당 후보가 급상한 상황에서 그 이기붕 부통령의 당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도전자였던 이 장면 후보를 좀 견제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2월 28일 장면 후보가 수성천변에서 이 정치 강연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장면 후보가 그전 선거에서 당선된 것도 대구 지역에서 큰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유당 정권은 이 학생들이 사실 선거권도 없는데 학생들이 거기 참여해서 분위기를 띄울까 봐 이 공립학교의 그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네. 학교를 등교를 하게 네. 만듭니다. 뭐 네. 토끼몰이라든지 네. 시험이라든지 네. 이런 가운데서 그 당시에 굉장히 교육열이 높았던 상황에서 이 학생들은 자유민주주의나 어떤 그런 가치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좀 더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당시 어떤 정권에 대한 비민주적인 정권의 행동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네. 어떤 이 계기가 되어서 폭발했던 이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의의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시민들, 특히 대구 지역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정치권, 비민주적인 정치권에 대한 불만의식과 비판의식을 이 가장 자유로운 위치에 있었던 학생들이 네. 대변했다는 의미에서 네. 좀 민주적인 의미가 더 크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예. 네. 근데 이게 대구 최초의 학생 운동이죠. 해방 이후에 대구 최초의 학생 운동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지역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게 뭘까 생각을 네. 해봤는데 이건 바로 뭐냐면 대구 지역이 2.28 학생 운동의 주역들이 그 정신을 저는 이어받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2.28 학생 운동은 10대의 학생들이 민주 운동이었던 가치로서 그리고 독재 정권에 대해서 저항한 어떤 가치를 지닌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때 주역들이 현재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때 그 정신이 대구에서 살아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좀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2.28 대구민주운동은 최근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3.15 의거,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또 60 민주항쟁 이런 국가기념일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지정이 됐습니다. 정부의 평가를 받는다고는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당시 주역들은 그렇죠. 그때의 정신을 계속 계승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런 비판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2.28 시위가 발생하게 된 그 지역적 원인을 네. 조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19가 일어나는 1960년 한 4년 전에 1956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이제 구호를 내건 신익희 후보가 네. 이제 압도적 지지를 받았죠. 그래서 야권 단일 후보로 이제 그 선택이 됐었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서거하셨고 네. 조봉암 진보당 후보가 이제 야권 단일 후보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 득표 사항을 보면요, 네. 서울은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이승만 후보가 이제 이겼고, 네. 대구 지역은 3개 선거구가 있었습니다. 네. 3개 선거구가 평균 72.3% 네. 나왔습니다. 그 진보 정당의 후보가 72.3%를 받았다는 겁니다. 네. 전국 최다 득표는 인근 경산시에서 했는데요. 네. 약 한 75% 정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 인근의 모든 군 단위에서도 60%대를 받았습니다. 네. 영남권으로 이제 번지면 이제 마산 내지는 이제 진주 뭐 이런 곳에도 한 60%. 그러니까 이제 이 영남권 지역을 이게 중핵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지역의
그 민주주의 열기가 얼마나 엄청났는가를 네.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바로 그 열기의 산물이 이제 228입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런 토론을 하는 것은 이제 대구가 보수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데 대해서 보수적이 아니다 이걸 고집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이 사고 그리고 다양한 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과거 운동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10월 항쟁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228 운동 그 이전에 일어났던 항쟁인데요. 1946년 10월 1일에 시작된 항쟁이었고 못 먹어서 당시 미군정이 이 식량 정책에 실패해서 쌀값이 60배 이제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기아에 허덕이는 이런 시민들이 항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총격을 가하면서 큰 항쟁으로 번졌습니다. 이 10월 항쟁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 성격에 대해서 이론이 있습니다. 이견이 있지만은 일단 그 우리 패널들께서는 10월 항쟁에 어떤 의의를 이 운동에서 이렇게 뽑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그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0월 항쟁은 물론 뭐 사회주의자들도 그 항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참여를 했고 하지만 압도적 다수도 아니고요. 네. 예, 실제로는 이제 대중들의 민주주의적 욕구가 분출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10월 항쟁은 이제 민주주의 항쟁이다, 네. 민주주의 항쟁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할 수가 있고요. 주로 이제 친일 경찰이 네. 해방 전에는 징용 보내고 징병 보내고 정신대 보내고 했던 친일 경찰들이 계속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었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심각한 문제는 이제 식량 문제였는데요. 그 미군정이 그 자기 나라의 자유시장을 그냥 무작위로 도입을 해서 식량 자유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갑자기 펼치니까 곡물 가격이 한 20배 올랐습니다. 매점 매석이 예, 40배 정도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급하니까 이제 다시 또 강제 수집, 강제 공출 농민들에게는 네. 또 도시에는 배급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더더욱 많이 오르게 됐던 또 그런 현상도 있었는데 네. 농촌에 강제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농민들과의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네. 뭐 심지어는 그 동족 불악에 장정들을 양쪽에 세워놓고 네. 뺨 때리기를 했습니다. 뺨 때리기를. 네. 그러니까 이제 동족 불악에는 뭐 옛날 말로 아재 뭐 조카 사이의 전부 관계인데 그런 이제 비윤리적인 행위를 이제 자행을 했던 거죠. 친일 경찰들이. 그래서 이제 이 친일 경찰과 그 식량 문제에 촉발되어 가지고 그 문제를 풀고자 하는 민주주의 항쟁이 네. 기본적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20배, 40배, 최고 60배까지 올랐더라고요. 네, 대표님. 그 제가 워키백과를 찾아보니까 10월 항쟁을 대구 지역에서는 저희가 계속 10월 항쟁이라고 불렀는데 워키백과에 11사건으로 되어 있고요. 네. 다음은 10월 대구 폭동 사건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10월 항쟁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부터 저희가 좀 새로 정리하는 작업이 대구 지역에서 좀 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때 당시에 보면 북한은 이제 그 남북한이 이제 따로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은 투지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도 해방이 되고 북한은 투지 개혁을 시작을 하고 우리도 해방이 되고 투지 개혁이 좀 시작이 되면서 뭔가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아까 그 함종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혀 어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핵심은 그거죠. 친일의 일제 때 부역을 했던 사람이 다시 미군정 시기에 부역을 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대구가 그 전에 사회주의 운동이나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대거 사실 귀국해 있었던 어떤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저는 이런 어떤 역사적인 다양한 어떤 맥락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반 시민들이 밥 먹고 살 수 없다는 생존권 투쟁이 가장 이 역사적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 민주주의라는 것이 국민의 권리를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 그 권리는 다양할 수 있지만 먹고 사는 생존권에 대한 요구, 어떤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어떤 생존을
생존과 존엄을 지킬 요구는 그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권리입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이야기하셨듯이 해방 이후의 무군정의 어떤 정책 실패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그때가 이 뭐 흉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뭐 곡물가가 오른다든지 특히 콜레라로 지역에서 한 4,000명이 사망을 합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미군정은 통제를 합니다. 퍼질까 봐. 네. 그러면서 물량이 더 안 들어오니까 실질적으로 아사자까지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생존을 위한 요구를 정책 당국자에게 이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고 그것은 민주적인 권리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일제로 내려오는 경찰 조직과 미군적은 억압하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 좀 피치 못할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이 사건의 핵심은 앞에서 시작했다시피 이 생존권에 대한 민주주의 요구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대구 지역 당시 어떤 그 많은 해외 동포 유입과 뭐 콜레라 발생 등으로 인해서 조성된 대구 지역의 어떤 문제와 결합되면서 좀 더 나타났던 것으로 일차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바탕으로 해서 이후에 어떤 폭력성이나 어떤 다른 다양한 세력들이 결합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확장이 돼야지. 오히려 역으로 폭력성을 중심으로 어떤 기본적인 논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에서는 이제 김영순 대표님 말씀대로 11 사건, 뭐 대구 폭동, 10월 폭동 이렇게 명명한 것 같은데요. 자, 왜 그렇게 명명이 됐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결국은 제가 평가할 때는 어떤 역사적 현실을 바라보는 이념의 과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어떤 역사를 평가하고 정치를 평가하는 데서 이념적인 잣대가 빠질 수는 없지만 이념으로 보지 말아야 되는 부분까지 이념으로 보게 되면 사실 어떤 국민적인 동의나 합의는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10월 뭐 항쟁에도 좋고 네. 사건이 좋고 폭동이라 좋지만 그 당시에 일어났던 다양한 뭐 폭력성이나 이런 상황들이 왜 생겼냐에 대한 진지한 고찰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들이고 네. 거기에 대한 합의하에서 명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뭐 폭동을 주장하는 분들은 항쟁이 부담스러울 것이고 항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폭동이 부담스럽다면 네. 당분간은 사건이라는 굉장히 네. 중립적인 용어에서라도 합의를 하고 네. 그 사태에 접근하는 것이 좀 현명한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 10월 항쟁이 이제 생존권 투쟁이기도 하지만 그 앞에 사실은 이제 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사실 그 9월 노동자 파업 투쟁을 좀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하는데 네. 그 대구, 부산이 사실 이 노동자 파업 투쟁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은 숫자가 참가를 하게 되고 네. 그 노동자 파업에 참가했던 노동자가 경찰 발포로 숨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네.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생존권 투쟁도 있지만 이제 사회주의 세력이 앞에 있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사실 역사적으로 그 재조명을 못 받고 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함정호 선생님은 이 사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10월 뭐 항쟁, 10월 10일 사건 뭐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요. 원래는 대구 폭동으로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네. 그 경찰이 지은 이름입니다. 대구 폭동은. 네. 네, 그건 역사적 사실이 그렇습니다. 네. 그냥 떼어놓고 보면은 경찰에 대한 일부 시위 군중의 잔인한 폭력이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특히 칠곡, 양복 일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친일 경찰에 대한 뒤늦은 보복입니다. 해방이 되고 난 뒤에 바로 무작위적 상황에서 감행되어야 될 보복이 사실은 안정적인 국가를 건설하고 난 뒤에 법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민족구성원의 합의에 의해서 뒤로 밀린 겁니다. 민족구성원이 합의를 그래 했지만은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까 이제 사후적으로 경찰에 대한 폭력을 가한 것이고 그것도 최소 아닙니다. 폭동적 요소는 없습니다. 없고 10월 항쟁은 또 어느 항쟁이라도 폭력의 요소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폭동은 10월 항쟁이라는 이름으로 빨리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 폭동인데 대구인데
10월 항쟁은 발생 지역이 대구라는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강주 항쟁처럼 그 다음 날 바로 영천과 칠곡과 뭐 선산과 이런 지역으로 확장됐습니다. 네. 그리고 경북과 경남과 호남과 충북으로 확장됐습니다. 네. 전국에 한 70개 군 단위에 네. 그때 군 단위는 한 15만씩 됐거든요. 15만. 네. 뭐 서울이 그때는 이제 300만 정도밖에 안 되고 대구가 뭐 한 20만 정도 네. 뭐 이렇게밖에 안 됐으니까 서울이 66만, 네. 대구가 한 20만 정도밖에 안 네. 됐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군 단위에서 이제 항쟁을 일으킨 거죠. 네. 전국에 한 300만 명의 농민이 참여했습니다. 네. 일종의 농민 항쟁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대구에 가둬놓으면 안 됩니다. 네. 대구는 거의 시발지고 네. 전국 항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은 명칭을 10월 민주화 운동 정도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이 10월 항쟁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예. 지금 어느 정도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까? 좀 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 10월의 성격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하고 이런 것은 이 오버그라운드에 나와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계에서 심각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덮여져 있다고 보는 네. 것이 네. 오히려 정확한 네. 판단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꺼내서 이 사건의 성격을 제대로 규명하고 역사적인 의의를 부여하는 것, 이게 지금 필요한 작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구에서는 이제 참 대구가 역동적인 이 도시였다라는 그런 점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쟁 사건이 있었고요. 1907년 2월 21일에 시작된 이제 국채보상운동. 우리 대구가 어떻게 보면 자랑하는 이제 운동입니다. 이 운동도 이 피지배층의 그 일제의 이 강권에 대한 어떤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 국제보상 운동은 또 어떻게 우리가 연결지어서 민주운동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을지, 의의를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지 그 말씀도 듣고 싶습니다. 우리 함정호 선생님부터. 네, 이제 실제로도 이제 국채보상 운동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이제 금모으기 운동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와 유사한 그 애국 운동을 이제 그 역사에 부각시키는 작업을 이제 대구시와 뭐 관련 기관에서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또 이 국채보상운동은 애국유산이다, 대구의 네. 애국유산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 동네에서 시작해서 대구에서 대중적으로 확장됐고 서울로 이제 올라갔고 아주 대중적 참여가 됐습니다. 네. 그거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지역 사회에서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네. 민족문제연구소라는 단체에서는 과연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다고 하는 서상돈 일가가 네. 친일적 요소를 배제할 수 있느냐라는 네.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달성 로타리에 이제 그 서상돈 이 일가 서상돈의 동상도 있고 네.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좀 더 지역 의견을 수렴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과연 그 일제 강점기 하의 엄혹한 시절에 네.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그 외채를 갚는 방식의 운동이 유효하냐라는 또 문제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에서 차관을 들여왔는데 빚을 갚은들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만 이제 그런 작은 몸짓이라도 애국운동을 했다는 자체는 존경돼야 되고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그 지역사회 이견이 있습니다. 그 이견을 잘 수렴해서 적합한 기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서상돈 선생의 둘째 아들입니까? 네, 둘째 아들은 이제 친일 행적이 네. 이렇게 밝혀져 있는 게 있습니다만 네. 그 서상돈 선생에 대해서는 어떤 이견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함정호 선생님의 의견이시지만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더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렇죠. 서상돈 이광재 선생
대표님께서 하신 이 국채보상운동 이거는 물론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많은 분들은 어떤 그 굉장히 이제 이 지역 사회에서는 중요한 운동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뭐 근대 여명기 또는 근대 약간 넘어서면서 일어난 주목할 만한 이제 운동이라는 데는 이제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단 우리가 경제적인 예속을 극복하자는 운동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어떤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국채 보상 운동이 나름 이제 민족 자본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측면에서도 저는 좀 성과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좀 그런 어떤 객관적인 평가도 좀 다른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국채보상운동에서 드러나는 어떤 주요 인물들은 사실 남성들 중심이라는 거죠. 유명한 뭐 독립운동가인지 아닌지 뭐 지금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국채보상운동의 주역은 여성이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국가의 부채를 저는 여성의 비녀로 갚았다. 그러니까 여성의 희생을 강요한 어떤, 그리고 여성이 자발적으로 희생한 그런 운동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정칠성이라는 인물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기생으로 7살에 이제 기생학교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가 여성 운동가가 된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정칠성을 중심으로 한 분들이 사실은 계몽 활동, 모금 활동을 동시에 진행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정칠성에 대해서 전혀 어떤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된 어떤 조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어떤 측면을 좀 더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국채보상운동은 대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역할이 엄청났습니다. 정칠성을 비롯한 건번기생이라고 요즘 연예인 같은 존재인데 건번기생들이 실제로 대중적 모금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남성 중심의 사회의 역사를 흘러오면서 여성의 역할은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문제는 즉각 극복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실질적으로 1904년부터 이제 차관이 강제적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일본이 이제 그런 고리 이자 때문에 조선이 이제 위기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이제 1907년에 대구 지역에서부터 국제보상운동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물론 어떤 주도 세력의 변절이나 이런 비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의의를 좀 적극적으로 평가하자면 이 해방 이전에 어떤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 피지배 민중들이 어떤 근대적인 국민이라는 개념이 형성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봉건적인 신분적인 문화가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에서 하나의 국민으로서 어떤 국가의 어떤 특정한 어떤 위기에 동참을 한다는 의미에서 뭐 어떤 뭐 근대적인 국민의 개념들이 생성된 그것이 대구에서 벌써 발생했다는 것이고, 아까 여성 문제도 이야기하셨는데 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남일동의 자료를 보니까 남일동의 폐물폐지 부인회라는 조직에서 활동했던 내용들이 이 한국의 최초의 여성운동의 효시라고 평가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좀 근대적인 정치적인 상황의 관문이자 시발점이 아니었는가는 적극적인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정체성이 사실은 이 국제보상운동을 하고 나서 대구에서 사실 최초로 여성운동 조직을 하나 만드는데요. 그게 대구 명신여학교에서 대구 여자청년회를 만들어서 계몽 활동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활동을 통해서 이제 정칠성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조선 여자 동의회를 또 만듭니다. 그리고 이 조선 여자 동의회가 나중에 일제 시대에 정말 좌우합작으로 만들어진 근우회의 주요 핵심 멤버가 되거든요. 근데 아까 시원항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정칠성이 사회주의 여성운동가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이 극단적인 어떤 이념 논쟁 때문에 이 정칠성에 대한 어떤 조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어떤 측면이
굉장히 아쉽고요. 정말 특히 그 3.1 운동이나 국제보상운동이나 대구 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운동들을 보면 지나치게 이제 남성 중심의 기록들만 남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3.1 운동도 실제로는 신명요구에서 출발을 했고 사실 네. 그 계단에 보면 성과들이 쭉 있는데 여성이 참가한 기록 예, 여성의 이름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네. 남성의 이름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대구 지역에서 국제보상운동이 새로 어떤 기록 작업을 한다면 여성 참가자들, 네. 여성 운동의 의미에서 좀 네. 새롭게 조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지뿐만 아니라 네. 여성 나아가서 평민들이 네. 이 근대 여명기에 이 의식을 갖고 운동에 참여하고 네. 민주를 주장하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네, 사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혹시 여성 문제. 반직길 가보셨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구시에서 뭘 만들었냐면 이 국채보상운동을 기념해서 그 건대 골목에 반직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반직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그때 당시에 여성들이 어떻게 그 독립운동에 참가했고 네. 그 계몽 활동은 어떻게 했고 이후에 정말 그 여성 단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기록되어 있어서 반직길을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제보상운동은 대중적 차원에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네. 그 대중들이 어떻게 그 보상운동에 참여했느냐를 중심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걸 기념을 해야 됩니다. 네. 그걸 기념해야 되고 그 대표자를 중심으로 기념 사업을 하는 것은 좀 자제되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 초 그리고 10년, 20년 우리가 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이제 지식인들이 사실은 뭐 톨스토이에 접근했다가 아나키즘으로 갔다가 또 사회주의의 그런 사상에 그때만 해도 이제 새로운 사상이었으니까 많이 접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뭐 또 나중에 이제 이 사상의 전환을 맞습니다만 많은 분들이요 계속 남아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분들 일부는 이 국제보상운동이나 또 10월 항쟁이나 이런데 가다마다 보니까 이제 사회주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여했다고 그래서 어떤 이 제대로 평가 못 받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오늘 패널들께서 이렇게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평가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더 확대 해석하고 의의를 더 부여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대구를 무대로 해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을 뭐 많지만은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이렇게 봤습니다만 자 처음에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대구인데 왜 이 보수의 중심지로 이제 평가받게 되었는가? 예, 그것을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최장수 교수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쭉 진행해 보면 46년에 10월 사건이 있었고, 네. 그리고 56년에 제3대 이제 정부 통일 선거에서 조봉암 후보가 72.3%, 네. 그 이승만 후보는 27% 정도밖에 네.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네. 발생했고요. 네. 그런 흐름들이 그 이승만 정권 말기에 2.28 운동을 이어졌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선거 자료 등의 어떤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63년 박정희 대통령 등장 이후에 대구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이 급속하게 보수화되었고 네. 특히 또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역주의 구도가 완벽하게 이 성립이 됩니다. 네. 그것도 더욱이 또 진행이 되면서 영남 지역주의도 분화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경남권하고 경북권이 분화가 되면서 네. 지금의 어떤 대구 경북 지역의 고립, 정치적 고립이 이 심화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 보수의 원인이야 뭐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박정희 정권 이후에 지역 분할 정책, 그러니까 뭐 전라도를 잃어도 경상도만 차지하면 정치 권력을 유지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이 지역 분할 물리적인 강제력이 동원된 지역 분할 정책이 일정 부분 이 지역민의 호응을 받을 것이 있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더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어떤 시민성이나 어떤 근대성, 민주주의성들을 통한 어떤 극복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전반적인 사회가 보수화가 되면서 지연이나 혈연 등 영구주의를 극복할 만한 근대적 담론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고 또 현실적인 문제를 종합했을 때 결국은 어떤 지역의 물질적인 이익, 그러니까 단순한 이기적인 이익도 채우지 못하는 극단적인 보수화에 오히려 자발적으로 동의를 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지역민들이. 또 여기에 이것을 조장하는 어떤 지역의 주류 권력, 예를 들어 정당이나 뭐 언론이나 뭐 이런 경제 관료들의 어떤 행위들이 일종의 나쁜 의미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면서 지금 같은 강고한 어떤 보수 연대가 만들어져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왜 그렇게 됐느냐 말이죠. 그래 정치인들이 그렇게 활용하려고 해도 이런 228까지 또 4.19까지 이루어냈던 이런 시민들이 왜 그러한 그 정치적인 말하자면은 뭐 하여튼 그 전략 이런데 왜 넘어갔느냐 말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강력한 항쟁 정신, 민주 정신을 갖고 있었는데 4.19 이후에 5.16 그 군사 정권에서 갑자기 이렇게 방향을 틀었단 말이죠. 그것이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대표님. 제 생각에는 물론 저는 최 교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저는 사람의 문제를 좀 고민을 했는데요. 네. 예를 들면 1970년대까지 다른 지역은 사실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서 인구 위협이 많이 일어나고 실제로 월북도 많이 하고 많이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대구 경북이 저는 미점령 지역이 많았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진보적인 인사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이 남아서 사실은 1970년대까지 이들이 대구 경북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근대적 시민 의식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입장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특히 이제 그 10월 항쟁 때 많이 사람들이 죽죠.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970년대 민청학년 사건이 터지면서 그때 당시에 저희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 지역 출신의 대통령이라서 대구 지역만큼은 지지자들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또 생각을 했고 그리고 특히 그때 대구 지역의 출신들이 전체적으로 한국의 어떤 민주화 운동을 좀 이렇게 그 지도하는 그리고 또 선진적인 그룹들이 굉장히 저는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민청학년 사건이고 그 민청학년 사건에 대구 출신이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것이죠. 그래서 이 독재 정권이 사실은 대구가 너무 진보적이라서 저는 집중적으로 견제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대구 경북이 많이 희생을 입었다. 그 결과로 어쩌면 대구 경북이 좀 더 보수화되는 생존을 위해서 보수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재도 네. 많이 상대적으로 거세당했다고 그럴까요? 네.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평생을 민주운동을 해오신 함정호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60년대의 4.19를 조금 도식적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영남권과 서울권의 연합에 의한 영남권의 대중적 토대, 민주주의의 대중적 토대와 서울권의 정치적 결산을 통한 그 말하자면 이제 민주주의 운동이었다. 4.19를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미점령 지역이라는 점 때문에 공동체가 덜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공동체적 기능을 상당히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민주주의 의식이 매우 높았습니다. 매우 높았고 항쟁 순서도 2.28에서 3.15로 이제 발전하고 그것이 이제 서울로 올라간 것이 4.18, 4.19입니다. 그것처럼 이제 영남권의 운동이 활성화되고 뭐 예를 들어서 3.15 마산 시위는 15만 명이 모였거든요. 그것이 이제 서울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그 대중 기반은 이제 영남권에 있었던 거죠. 또 그 영남권의 중핵이 대구입니다. 그 4.19 2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사회운동이 활성화되는데요. 전기는 학생운동에 의한 정치 민주화가 중심이고
후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사회운동이 활성화되는데요. 피학살자 유족회라든지 교원노조라든지 또 통일운동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그 운동도 모두 다 대구에서 만들어지고 확장되고 영남권으로 확장되었다가 서울로 올라갑니다. 네. 이런 양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제 대구의 진보성은 압도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게 왜 현재와 같은 대구가 되었느냐?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인데 우선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지역민으로서의 지지가 높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수가 되는 거죠. 네. 또 두 번째로는 이 영원함 지역 감정을 사실상 조성했습니다. 50년대 당시에 조재천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민의원이죠. 민의원이 있었는데 달성 군에 나가서 네. 국회의원이 됐어요. 네. 그리고 대구시에도 한번 나와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감정이라는 건 아예 없었던 거죠. 예.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분은 네. 이 지역 분이 아니셨죠? 예. 그 전남 강양 출신으로 호남 분인데 달성하고 대구에서. 예, 그렇습니다. 네. 그처럼 이제 지역 감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존재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공화당이 집권 전략의 하나로 지역 감정을 조성한 것이죠. 네. 여기 이제 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지역에서 민주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탄압을 가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로는 인혁당 사건이 있는데 네. 멀쩡한 민주 인사를 빨갱이로 몰아서 8명을 사형을 시켰습니다. 인혁당 재건이 사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대구시의 중심적인 지식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네. 깜짝 놀란 겁니다. 도저히 여기에서는 살 수가 없다 해서 지역을 떠난 사람도 많고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대구가 이제 보수화되는 네. 즉 결국은 이제 5.16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역 장악 전략이 대구를 보수화하게 만든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로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어떤 계속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대구 시민들은 그 정치적인 전략에 흡수됐는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연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1987년의 6월 항쟁 또 최근에 촛불 시위로 넘어오면서 이 과거의 정신이 그 민주정신, 항쟁정신, 어떤 진보적인 정신이 연결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연결됐다고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도 있을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이 어떤 전기를 맞고 있는 거 아니냐 또 전기를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연결시켜서 그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의의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죠. 그러니까 현재 어떻게 이 정신들을 계승 연결시킬 수가 있느냐. 네, 대표님. 네. 1919년에 이제 그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 네. 사실은 그 임시정부의 헌장이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 사실은 2.8, 4.19, 3.15 사실은 봄항쟁까지 많은 어떤 저항이 있었지만 1987년 6월 항쟁까지 많은 저항이 있었지만 저는 우리 손으로 제대로 된 정권을 무너뜨린 경험은 있는데 네. 그리고 제대로 된 정권을 바꿔본 경험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촛불혁명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동안과 달랐던 점이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킨 거죠. 네. 일종의 혁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것도 시민들의 비폭력으로 네. 이 그 정권을 바꾼 건데 물론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혁명 정부 그러니까 이 혁명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대통령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그 판단을 좀 유보해야 되지만 네. 제 생각에는 우리 손으로 정권을 바꿨고 그리고 시민들이 스스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야겠다는 이 저항 정신이 현재 이제 이 정권을 탄생시켰는데요. 문재인 정부 탄생 이후에
굉장히 놀라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정권을 바꾸고 나면 시민들이 다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그다음 무슨 짓을 하든지 사실은 거의 이제 그 외면하다가 다시 이제 그 선거 때가 되면 이제 반성을 하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시민들이 이 촛불 정신이나 촛불의 이름으로 이 정권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감시를 하고 네. 청원을 하고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동안 흔히 얘기하는 형식적, 절차적 어떤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면 저는 이번 정권에서만큼은 내용적 민주주의를 우리 시민들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참여라는 것은 이제 감시를 포함한 참여를 네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최장수 교수님. 뭐 앞에서도 지적하셨지만 이번 촛불의 경험은 그 헌정제 일체를 정지시키지 않고도 시민의 어떤 조직된 불만, 조직된 참여가 정치 권력을 바꿀 수 있다는 아주 소중한 민주주의적인 어떤 경험을 했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또 실질적으로 전국도 그렇지만 대구 지역도 촛불을 전후로 해서 뭐 야당의 국회의원이 당선된다든지 진보적인 대통령이나 정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다든지 과거에 비해서 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좀 더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여전히 밑바닥 민심은 어떤 좀 더 극단화되어 있는 어떤 보수성에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새롭게 등장한 이런 흐름들이 얼마나 지속성을 가지고 결속력을 가지고 새로운 흐름들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6월 선거는 그런 의미에서도 대구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네.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이런 예외적인 보수성의 흐름들이 장기간 지속되느냐 아니면 변화를 위한 결정적인 모멘텀을 마련하느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흐름들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6월 지방선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에 대한 어떤 대척점들이 뭐 전국도 그렇지만 특히 대구 지역에서는 세대 갈등으로 내부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의 다이내미즘이 내분에 의해서 좀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황 선생님. 네, 예. 그 촛불 시위 이후에 또 그 과정에서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일단 민주주의 운동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현상인데요.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좀 고가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얼마나 이제 고생을 했는데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에서 즐기고 노는 것은 너희들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좀 핀찬 의식도 많이 이제 가질 것 같은데 저도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좀 아이들 말도 좀 따라야 되겠다 이제 아이들 말도 자녀들의 말을 따라야 되겠다. 어쩌면 우리 이제 구시대라고 볼 수가 있고 새로운 세대의 그 문제 제기를 수용해 나가는 자세가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닌데 수용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구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촛불 시위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로 생각을 하시고 그런 민주주의 공간을 새롭게 열어가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길을 좀 열어주자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대구 첫 번째 촛불 집회가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가 대구에 처음으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이제 촛불 집회를 하자 회의를 하고 저희가 1,000명을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날 3,000 이상 그때 저희가 추산하기로 3,500명이 모여서 저희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그 대구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하는 저희들도 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시민들의 어떤 저항,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의식을 따라가지 못한 한 반성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날 저희가 사실은 사전에 발언을 조직하지 않고 현장에서 발언 신청을 받았는데 그날 발언하신 분들은 많이 발언 신청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그걸 조정하는 게 힘들었는데
기성세대들의 발언은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네. 그날 발언에서 딱 한 명, 여고생이죠. 10대 여고생이 발언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탔고, 그리고 저는 그때 그 여고생들이 참가했고, 이후에 대구 지역의 촛불의 핵심은 이 청년, 10대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했다는 게 저는 대구 촛불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대구의 민주화 운동들을 재해석해야 되고 또 의의를 생각해야 되고 이러면서 대구의 다양성, 다양한 사고, 다양한 의식 이런 것들을 이 대구에 이제 확산시키는 일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대구의 젊은이들에게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장수 교수님. 예. 민주주의는 사실 뭐 추상적인 가치라기보다는 이 행복, 특히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네. 근데 다 아시다시피 현재 상황에서 미래 세대가 젊은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대구 지역은 더욱더 그런 것 같고 네.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을 깨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민주주의가 추상적 가치가 아니고 자기의 행복을 좀 구체적인 실천과 생활을 통해서 좀 더 앞당기는 거라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특히 대구의 젊은 세대들은 아닌 것은 아니고 네.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는 요새 뭐 미투 운동, 위드 유 운동이 많이 퍼지고 있는데 그런 당돌함, 발랄함, 젊음의 발랄함이 좀 가라앉은 대구에 활력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줄탁동시라고 우리 기성세대도 기꺼이 거기에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대구가 바뀌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욱더 확장되는 힘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영선 대표님. 지금 전국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여성들이 사실은 가부장적인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스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면서요. 네. 그래서 대구는 2.28에 10대 학생들이 나왔듯이 그리고 네. 촛불에 10대가 나왔듯이 저는 이 민주주의는 사실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주체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이에게 나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대구 시민들 누구나 다 지금 민주주의와 대구의 어떤 정신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함께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함정호 선생님. 뭐 어른들하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좀 가짜 뉴스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네. 시내를 한번 걷다 보면 어른들이 이제 뭐 정치 이야기 뭐 이렇게 합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가슴이 네. 답답합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 뭐 거의 다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면 참 답답하고 정치라는 것은 결국 개인의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기준이 맞춰져야 되는데 우리 지역은 의리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의리가. 그 의리는 사실 불합리한 사고입니다. 불합리한 사고고 전통적 육아 사회에서 존중되어 왔던 사상이고 잘못된 것에 의리를 행사하면 옳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정치라는 것은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이익이 되는가를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구 지역의 젊은이들은 앞으로 정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더 잘 살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정치인들의 말은 식별돼야 되고 판단돼야 될 문제입니다. 이러한 합리적 사고를 해주시라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공동체 내부의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권리를 누리며 함께 잘 사는 사회. 보수든 진보든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같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이 보수와 진보의 차이점이라면 천천히 갈 것인가 아니면 빠르게 갈 것인가, 즉 속도가 아닐까 합니다. 목표는 같고요.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